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조금 여유 있게 출근길 나서셔야겠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린 곳도 있고요. 피해가 큰 지역들 소식 계속 전해지는데요. 이번 주도 급변한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시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야겠습니다. 장마철에 늘 반복되는 일이죠. 다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적상추 소매 가격이 100g에 1,200원에 육박해서 일주일 만에 약 17% 올랐고요. 알배기 배추는 26%, 시금치는 3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5%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때문에 배추 가격 상승이 더욱 우려되고 있고요.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과 태풍 때문에 농산물과 과일값은 더 오르기 마련인데요. 이 때문에 각 가정은 물론 음식점이나 반찬 가게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원가 부담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기가 점점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수급 불안정을 감안해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여름을 잘 견디려면 잘 먹어야 하는데 다시 밥상 물가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게 뭘까요? 인공혈액 그리고 수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기업은 물론 이제 개인까지 활용할 수 있는 챗봇의 적용 사례와 주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어제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이 감독을 내정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으로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이분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중 한 사람이죠. 선수 시절 포지션은 수비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2002년 때 승부차기 때 마지막 골을 넣었죠. 그렇죠? 활짝 웃던 모습. 10년 전 대표팀을 이끌었던 현재 K리그 울산 HD 감독인데요. 이 감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리베로라는 포지션을 기억을 하시네요. 요즘 잘 안 쓰는 포지션이긴 한데. 자,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더위를 이기는 데 필요한 영양 성분이 많아서 여름철에 보약이라고 불리는 과일 바로 복숭아인데요. 요즘 제철을 맞았다고 합니다. 맛 좋은 우리 복숭아 품종 개발 보급 소식과 함께 이번 주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달고 맛있어서 인기가 있는 옐로드림 복숭아 품종이 본격적으로 출하 시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우리 품종이라고요. 이게 어떤 특성이 있나요? 네, 2016도에 육성한 우리 품종 복숭아 옐로드림은 겉은 천도 복숭아 같이 생겼는데 속은 황도의 식감을 지니고 있고요. 신맛이 좋고 당도가 높아서 망고 복숭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확대 보급되고 있는 품종으로 지금 한창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신품종 전문 체험단 평가도 받았다고 하는데 평가가 어땠나요?
네, 지난해 본격 출하 시기인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는 고객 100명에게 옐로드림을 발송한 뒤에 맛과 겉모양 평가 등 체험다 직접 얘기를 들었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네. 체험단은 옐로드림의 맛에 대해서는 7점 만점에 당도는 5.6점, 산도는 3.0점으로 신맛이 강하지 않고 달콤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모양과 노란 바탕에 붉은 무늬가 더해진 색깔에 대해서는 각각 6.1점과 6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7점 만점에 6.1점과 6점. 그 세대별로 평가가 근데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나이대별로 만족도를 보면 30대의 경우 높은 당도에 많은 평가를 줬고요. 네. 30대는 겉모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신맛이 적은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체험단에 97% 정도가 구매 의사가 있다고 답을 했고요. 구매 이유로는 당도와 산도의 비율이 좋아서와 당도가 높아서 등을 꼽아 맛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30대는 당도, 20대는 겉모양.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좀 다른 게 재밌는데요. 그 옐로드림 복숭아를 맛보고 싶으면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검색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옐로드림을 비롯해서 달콤한 천도 품종인 스위트킨, 이노센스 등도 확대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수확 시기가 옐로드림은 7월 초이고요. 스위트키는 7월 말, 이노센스 품종이 8월 초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구매 맛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기별로 맛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마철 비도 오고 무엇보다 좀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농업 기상 정보 어떤가요? 네, 이번 주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아침에 21도에서 26도, 낮에는 26도에서 3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무더운 날씨와 함께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먼저 벼 재배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많으면 일조 시간이 부족해져서 벼가 웃자라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잎도열병이나 병해충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잘 관찰을 하셔서 잎도열병이 발생한 논에는 이삭거름줄 시기에 낮은 온도가 계속되거나 장마가 지속되면 질소비료 대신에 칼리비료만 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 이삭이 생기는 시기부터 펼 때까지 논물은 2 내지 4cm 깊이로 걸러대기를 해줘야 뿌리의 활력이 좋아져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논물 걸러대기 잘해서 벼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콩 재배 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농작업도 알려주시죠. 네, 콩은 흙덮기 작업을 김매기와 겸해서 파종 후 30 내지 40일경에 실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늦어도 꽃이 피기 10일 전까지는 끝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밀식을 했거나 거름기가 많은 논밭에서 생육이 왕성하고 웃자라서 쓰러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본엽이 5 내지 7매일 때 숨지르기를 해주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마트에 옥수수 많이 보이던데요. 옥수수 수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나요? 옥수수는 수확 후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품질이 나빠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 자체의 온도가 낮고 수분이 많은 이른 아침에 수확을 해줘야 합니다. 옥수수의 적정 수확 시기는 단옥수수가 수염이 나온 후에 20 내지 25일이고요. 초당 옥수수가 23 내지 25일경 수확하는 것이 당도와 맛을 고려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찰옥수수의 경우에는 여문 기간 동안의 온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수염이 나온 후에
25 내지 27일 정도가 적당하니까 적기에 수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인공혈액과 수혈에 대한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비 많이 오죠? 네, 밖에 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인공혈액 우선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요. 이거 단어만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사람의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맞나요? 맞습니다. 오. 이제 바로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제 일본의 나라 현립대학교,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제일 큰 단위가 도가 아니고 현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제 도립의과대학교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인공 혈액을 개발했다. 정말로.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사람 혈액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개발이 된 건데, 너무 대단한 네, 일인데요? 그러면 이걸 예. 바로 수혈을 할 수 있는데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인공혈액이 이번에 개발된 거 외에도 다른 종류도 있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것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은 좀 나와 있던 게 있어서 요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네. 준비를 해봤고요. 네. 우선은 이제 인공혈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 사실은 수혈을 또 사실 잘 익숙하지는 않은 개념이잖아요. 그냥 피를 받는 건가? 그냥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수술할 때 그 동의서를 쓰잖아요. 네. 수혈할 거냐. 맞습니다. 맞죠? 그거 아니에요? 이제 수술할 때 피를 많이 흘릴 때 다른 사람의 피를 받는 거 이렇게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그런데 사실 그런 현대적인 방식의 수혈이 자리를 잡은 게 1950년대 이후에요. 생각보다 별로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선은 우리가 혈액형을 알아낸 게 19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 정말 안 됐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1980년대 1890년대나 이런 과거 19세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피가 모자라는데 그냥 피를 주입했더니 이제 혈액형이 안 맞으면 안에서 응고 같은 게 일어나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오히려 수혈받은 피 때문에 사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수혈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까지 나왔냐면 신선한 우유를 주입하면 괜찮다. 예? 네, 정말로. 수술을 할 때? 네, 그렇게 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뉴욕주 쪽에 일하시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외과 선생님인데 이제 우유를 주입하면 환자들이 깨어나도록 회복이 되더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입으로 건데.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 네, 혈관에도 우유를 주입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을 정도로 수혈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혈액형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 이제 혈액형에 맞춰서 이렇게 수혈을 하면 되겠구나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환자 바로 옆에 피를 줄 사람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때는 혈액을 장기간 보관하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개발된 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을 겪다 보니 수혈할 일도 많고 이런 걸 좀 체계화하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냉장 기술이 발전이 된 거고, 그 이후에야 이제 우리가 현대와 같은 좀 수혈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야, 근데 끔찍한데요. 제가 네.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그러면 수술을 하려면 2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한 명 옆에서 정말 이제 매드맥스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네, 그런 영화에 보면 이제 그 피주머니라고 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달고 다니면서 돌연변이들이 좀 피를 이렇게 수혈받는 이런 장면들 나오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바로 옆방에서 이제 수혈을 해주든지 뭐 이런 세상에. 식으로 했던 거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외과 수술이나 큰 부상은 뭐 어쩌다 있는 일이잖아요. 전쟁 같은 특수한 네, 경우가 네. 아니면. 그런데 이제 산모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때는 산모들이 산모들. 출산을 할 때도 사실은 피를 많이 흘리나요? 네, 피를 많이 흘리고, 특히나 안 됐던 게 제왕절개를 하면은 이제 사실은 그 임신 상태에서의 자궁은 정말 이제 아이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두텁고 그다음에 혈액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르는 순간 이제 출혈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술도 굉장히 정말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무조건 자연분만이니까 또 사망률이 높아지는 좀 그런 문제들도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하던 대로 수혈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인공 혈액을 개발할 이유가 어떤 거였을까요? 사실은 지금도 가장 좋은 거는 헌혈받은 혈액을 잘 보관했다가 그냥 수혈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수혈 방식이 생각보다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혈할 사람이 꾸준히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건 당연하겠죠. 네, 피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쵸, 예. 그래서 헌혈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혈액 뭐 어떤 약을 드시는 분들은 헌혈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질병인 분들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헌혈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혈액이 아주 풍족했던 적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아주 가끔 막 이제 소셜 네트워크나 단톡방 이런 데서도 혈액이 부족해서 네, 막 구합니다. 이런 거 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건데 혈액이 전체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혈액형별 혈액 재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O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피를 줄 수는 있지만 본인은 O형한테밖에 피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O형 혈액형 재고가 너무 없다. 그러면 이분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O형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거 너무 혈액 재고 관리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럼 수입하면 안 되냐? 보통 혈액을 수입 많이 하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부족하면 수입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일단 이송하는데 한 달 정도는 걸리죠. 항공이나 이런 걸 하면. 근데 네네. 혈액의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혈액이 유통기. 근데 이게 뭐랄까요? 그 헌혈하는데 이런 데 보면은 냉장 기술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꽤 오래 갈 것 같기도 한데 한두 달은 가지 않을까요? 한 달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35일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해외에서는 40일까지도 쓸 수 있게 하는데 그 기간을 넘어버리면 사실은 그 혈액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적혈구가 파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배로 대량으로 운송을 한다. 그것도 냉장 시설 다 갖춰서. 근데 옮기는 시간만 적어도 한 달 아니면 뭐 2, 3주 걸리니까 그러면 배로 옮기려면 그 개발 보통은 또 이게 개발도상국에서 올 거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팔라고 하면 안 되냐?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돈을 주고 네. 헌혈을 할 때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화 티켓 이런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왜 네. 미화라는 분이 이제 허상관 매혈기 같은 이런 소설을 썼는데 거기서도 보면 정말 자기 피를 돈 받고 파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인데 네. 근데 그게 사실 피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본질적으로는 장기 매매랑 똑같은 구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윤리적으로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혈액형 일단 종류가 다르니까 이걸 없애보자. 그래서 혈액에 특수 처리를 해서 적혈구 표면에 그 O형, A형, B형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네. 그거를 싹 깎아내버리자. 뭐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겠냐. 이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보관이 문제다. 35일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계속 새로 받아서 해야지. 만약에 뭐 1월 1일에 우리 모두 헌혈합치해서 전 국민이 다 해도 그거는 35일 지나면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보관 문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거네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기술들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 혈액이라는 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혈액에서 우리가 적혈구가 파괴되면은 그 안에는 사실 그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자면 약간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을 가득 담고 있는 보자기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35일밖에 보관을 못한 이유는 이 보자기가 해지기 때문이에요. 내용물은 괜찮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공막을 만들어서 이 내용물을 잘 싸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방송 초입에서는 일본에서 이런 걸 성공했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거를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한 냉장 상태에서는 5년 정도까지도 보관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그 헤모글로빈은 어디서 오냐? 네. 그 폐기된 혈액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35일 지나서 어차피 버려야 되는 혈액인데 거기서 이걸 이 상태로 환자한테 주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헤모글로빈을 잘 분리를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지질막으로 싸고 그거를 보관하면은 좀 오래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 혈액이라는 게 이제 제가 처음 듣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네. 건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아니네요. 네, 일종의 재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기술은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요거를
아예 동결 건조해서 거의 가루 상태로 분말 상태로도 혈액을요? 네 그렇게 줄 수 있는 건 대신 똑같이 재활용한 헤모글로빈을 우리 특수한 막으로 싸가지고 그 상태로 잘 건조를 시켜서 네, 가루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가루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급할 때는 바로 다시 혈액 성분 같은 걸 섞어서 하면 바로 환자한테 수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관 기간은 정말 길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 장점이 있는 게 아까 혈액형별로 이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혈액형별로 다른 거는 보자기 개념인 적혈구 표면에 있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새로 막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혈액형도 없습니다.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보관 기간이 굉장히 긴 이런 게 새로 개발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완벽하네요. 네. 예,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 시간에 적혈구 이런 거 배운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이거를 인공적으로 만든 건가요? 이건 아닌 거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재활용을 한 건데 재활용.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이게 혈액이 있고 남는 혈액이 있으니까 남는 혈액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치는 것 같은 느낌. 네, 예. 그래서 그냥 약간 뭐 우유를 우리가 버터로 만들어서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뭐 이런 치즈로 만든다든지 이런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남는 혈액 없이 정말 빠듯하게 계속 모든 피를 헌혈받는 대로 다 쪽쪽 써버리면 이걸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남는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나온 게 요거를 아예 그 다른 미생물이 헤모글로빈을 만들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요즘은 그런 것들도 기술이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바이오 의약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미생물한테 시켜서 인간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대신에 이건 굉장히 비쌉니다. 이렇게 만들면.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들이 한 병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도 하고는 건데 그러면 이제 헌혈보다는 이게 당연히 비싸긴 하겠으나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여벌용으로 응급약을 갖춰준다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 수 있다. 아직은 기술 개발 중이라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굉장히 유용한 기술들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뭔가 개발을 하고요. 뭐 이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혈액이 요즘 많이 부족하거나 항상 그 부족에 시달려서 그런 건가요? 네, 사실은 항상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긴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면은 뭐 미국에서 개발한 거야. 미국은 원래 모든 기술에 다 앞서가는 나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일본에서 이게 나온 이유는 조금 슬픈 게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고령화를 가장 먼저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분들이 되면은 뭐 수술 같은 걸 할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헌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수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는 혈액을 많이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그런데 다시 또 내가 헌혈을 하긴 좀 어려운 건강 상태이다 보니 쓰기만 하고 주지는 못하는 좀 그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잠깐만요. 네.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뒤쫓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헌혈 통계나 이런 걸 보면은 주로 헌혈하는 분들은 젊은 학생들 학교에 막 헌혈차 왔던 기억하시죠? 아니면 군인분들 군부대 가서 이렇게 헌혈하고 하는 건데 이쪽에서 지탱을 해주니까 좀 버티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제 젊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될 거고 이게 사실 노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인구 구조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가 아니고 역피라미드가 되면은 이 헌혈도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런 혈액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요즘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해야 될 나라는 우리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죠? 맞습니다. 예. 혈액에 대한 얘기를 나눈 김에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혈액형에서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이것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 혈액형 중에 하나인데요. 그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이렇게 나뉘는 게 사실은 인류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약간 혈액형이 다르게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도 있는지가 몰랐는데 같은 A형인데 피를 섞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예, 확인하다 이것도,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혈액형이 4가지가 아니고 8가지입니다. RH 플러스 A, B, AB, O 그다음에 RH 마이너스 A, B, AB, O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더 복잡한데 사실은 요것도 널리 알려진 혈액형 중에 하나인 거고요. 다른 혈액형들이 더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혈액형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그 지역에만 있는 혈액형도 있고 좀 이런 식이라서 만약에 내가 어느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수혈을 한다 아니면 헌혈 받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이런 얘기 또 신기합니다. 네. 저 혈액형 좀 믿는 편이었는데 종류가 그렇게 많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인공혈액과 수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요즘 금융사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나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챗봇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챗봇 활용이 기업부터 개인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주의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챗봇은 서비스가 원래 있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제는 원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 챗봇은 한마디로 이제 미리 정해진 질문하고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어 처리가 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의 말을 더 잘 이해를 한다라고도 보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맥락도 이해하고 이제 복잡한 질문에도 대답이 가능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기존 챗봇은 뭐 버튼들이 또 있었어요. 버튼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은행권이다라고 네. 했을 때 내 잔액은 뭐 이체하기 이런 것들을 마치 버튼처럼 하고 혹은 제가 글을 쓰더라도 거기 맞춰져 있는 글을 쓰지 않으면은 전혀 잘 못 알아듣죠. 이해를 네. 못했죠. 예를 들어 뭐 내 잔액은 이렇게 써야 나오는데 네. 보통 이제 예를 들어 뭐 오늘 갑자기 기분이 좀 그러네. 근데 맞다.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았더라? 이렇게 그쵸. 하면 이제 모르는 거죠. 맞아요. 예, 예. 지금은 전부 다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 네,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거랑 동일해요. 이제 뭐 주문 내역 확인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이거를 정확히 써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주문한 거 뭐였죠? 라고 하면은 알아서 알아듣는다. 네. 그런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그다음에 제가 대화를 나눴던 얘기까지 전부 다 이해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지금 말하는 챗봇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물론 이미 도입한 기업들도 네네. 많지만 이 챗봇 도입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도입하는데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작은 성능은 회사든 좋아지고. 네. 예. 뭐 큰 회사든 상관없이 이 챗봇 도입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고객 응대 같은 게 뭐 24시간 365일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뭐 서비스 센터다라고 하면은 뭐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주말엔 보통 잘 안 하고. 근데 이런 것도 상관없이 챗봇은 전부 다 가능하다. 게다가 이제 품질도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 보통 이런 챗봇 특히나 고객센터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반복적인 질문들. 네, 아까 뭐 은행권이라면 뭐 잔액 얼마예요? 뭐 이체해 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 카드 것처럼 분실했어요. 네. 예.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정해진 것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직원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챗봇 도입이 점점 많아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객 서비스 분야가 많을 것 같고 인공지능이 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은 왠지 다국어 지원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죠? 현재 가능한 기술인가요? 이게? 맞아요. 현재도 당연히 이제 가능한 이제는 당연히가 되는 게 당연히에요.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인공지능 번역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예전에 항상 뭐 구글 번역기, 파파고 이렇게 해서만 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뭐 언어별로 다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챗봇이 여러 언어를 대화할 수 있게 됐고 고객이 영어로 질문하면은 챗봇이 알아서 이해를 하고 답변도 영어로 바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나 관광 산업 이런 쪽에서 다국어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하게 번역만 되는 게 아니라 해당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해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외국인들도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한 글로벌 호텔 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는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는 챗봇을 최근에 도입했는데 이게 이제 뭐 각 나라의 인사 예절이나 이런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해서 대화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확- 기계적으로 인사말 나누는 챗봇이 아니라 네, 굉장히 배려 섞인 인사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이게 네. 또 기계랑 사람이 대화하는 것도 있는데 이 챗봇이 중간에 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 인간이 이제 응대를 하더라도 중간 챗봇이 중간에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거죠. 번역을 해주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단순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번역기를 통해서 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다 인공지능 우리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다 이렇게 뭔가 발전한 게 아닌가. 챗봇 이런 것도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인공지능 챗봇이 도입된 또 다른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고객 서비스 분야가 사실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외에도 뭐 금융 분야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 재무 상담이라든지 투자 조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제 개인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상품을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사람이 한다면은 물론 사람도 믿음직스럽지만은 뭔가 내 기본적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추천을 해주니까 컴퓨터가 한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하니까 한다. 좀 더 왠지 더 정확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은행에 가서 네. 뭔가 이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추천을 하면 네. 저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왠지 인공지능이 해주면 좀 덜할 것 같은 네, 맞습니다. 철저한 계산하에 해줄 것 같은 뭐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대출 상담이라든지 뭐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추천까지 다양하게 현재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 분야. 조금 전에도 이제 뭐 혈액 관련된 예, 얘기도 예, 했었지만 의료 분야에서도 뭐 초기 증상 체크라든지 간단하게 뭐 의료 상담을 활용할 때 이런 데이터들은 기존에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뭐 진단까지는 아직까지는 힘들 수 오, 있겠지만은 잠깐만요. 거의 의사가 하는 역할 아닙니까? 맞아요. 처음에? 예. 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교육 분야. 교육 분야 같은 경우도 개인 맞춤형 학습 도우미가 가능한 거죠. 학생들마다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AI가 파악한 다음에 아이들마다 뭐 맞는 이제 질문을 이제 제공하거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역할도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을 인재 채용하는 네. HR 분야 같은 경우도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뭐 채용 일정이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안내하거나 뭐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필기로 보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람이 굳이 뭐 중간에 낄 필요 없이 인공지능이 면접자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변 쓰고 이런 역할들도 챗봇이 가능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왠지 다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네. 제가 내일 이제 일본을 가는데 네. 일본 당일치기로 일본 여행을 갔다 와요. 근데 이 당일치기도 과연 어떤 스케줄로 갈까? 이것도 저도 AI한테 물어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여행 이게- 스케줄까지? 네, 여행 스케줄까지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일본에 가면은 네. 뭐 A라는 곳과 B라는 곳을 가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걸 알아서 동선과 시간을 따져서 스케줄 전체를 짜줍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제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네. A에서 B라는 데를 가고 싶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어떤 길이고 노선은 뭐고 뭐 요 정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이에서 뭐 맛집은 어디가 있고, 대박이네요. 네, 그 다음에 뭐 몇 시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서 뭐 이동을 하고 이동했을 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이런 음식점이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완벽하네요. 네. 이야. 아니 왜 그런 좋은 거 혼자 쓰세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사람만 예. 그 일반적인 뭐 되는 것만 아니라 예, 여행 업계에서도 사실 이미 도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보통 보면은 뭐 2박 3일 뭐 A라는 뭐 여행지 코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추천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AI가 다 짜줄 수 있도록 이제 챗봇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챗봇을 쓰려면 네. 따로 뭐 비용을 내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기업에서 이제 아, 이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개인이 이용하려면 개인이 어떻게? 이용할 거면은 뭐 챗GPT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이런 이제 무료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무료로도 그게 돼요? 네, 무료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야,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그 챗봇들이 인공지능들이 추천을 할 때는 인간이 그동안 여행을 했던 기록들, 그 자료들을 가지고 추천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개인 정보들을 더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걸 잘 보면은 챗봇이 하나의 비서네.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에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AI 비서들 많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챗봇처럼 정해진 질문과 정해진 답변으로만 나왔었는데, 뻔한 질문과 뻔한다. 네네. 예. 이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애플의 시리도 마찬가지고 삼성의 빅스비도 그렇고 전부 다 더 똑똑해진 AI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의 이제 비서가 돼서 나만의 개인 데이터를 이용한 나만의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핸드폰 안에서는 내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아마 다들 이런 뭐 삼성이라든지 애플에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보안에 대해서 부담감 없이 나만의 추천 이런 비서 역할을 또 챗봇이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나만을 듭니다. 위한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좀 보안 이런 네. 거 좀 무섭잖아요. 내 정보가 막 맞아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끔찍한 건 이런 겁니다. 그냥 챗봇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PD 정현재 PD, 정현재 PD가 어제 어디 갔는지 얘기 좀 해줘봐. 이러면 만약에 다 얘기한다고 하면 챗봇이 그거 맞아요.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우려사항 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괜찮을까요? 일단은 인공지능은 모든 데이터가 좀 위로 올라가니까 네. 한마디로 클라우드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보안이 되지 않으면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러니까요. 된다. 만약에 당연히 연인 관계에서 네, 당연히 우려가 되는 거는 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안 문제를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잘 감추더라도 만약에 해킹되거나 무단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럼요. 아까 개인의 스케줄도 문제인데 내 동선이 막 다 드러나고 특히 개인의 여성분들 얼마나 동선보다 더 무섭겠어요. 큰 문제가 이제 예. 금융이라든지 의료 정보라든지 그러니까 막 네, 비밀번호 막 이런 거. 예. 이런 게 민감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느냐. 보통 기본적으로 현재는 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될 수는 없다라는 조항들이 있긴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을 해킹이 수가 되면은 없어요. 예. 전부 다 답이 없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많이 겪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해당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될 때는 항상 암호화가 필수거나 혹은 이제 한 번만 사용하고서 버린다든지 최근에 제가 이제 애플 내용 그 WWDC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이제 애플은 자신의 데이터가 핸드폰 안에서만 이제 돌아다니게끔 하거나 맞아요. 그거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해당 서버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만 사용하고서 바로 폐기한다. 직원들도 내용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좋겠지만은 네.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실제로 친구들 만나면 하는 얘기인데 네. 인공지능으로 결국 우린 일자리를 다 잃을 거다. 네, 맞아요. 어떤 직업도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실제 좀 챗봇으로 인해서 일자리 변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변화 있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현재도 당장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콜센터라든지 거긴 무조건 네, 것 고객센터 같아요. 이런 예. 부분들이 이미 이제 아까 챗봇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역할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빠지고 있는 환경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대신 이제 완전히 일자리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업무의 성격도 좀 변한다. 물론 사람 숫자는 좀 적어질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챗봇을 관리하거나 이런 개선하는 이런 새로운 직종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직 이름은 없지만은 AI 트레이너 혹은 뭐 챗봇 관리자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관리자 직업들이 분명히 중요해질 거고 더 많이 생기겠죠. 근데 사람은 뭐 100명을 쓰다가 이제는 뭐 10명만 관리자만 써도 되는 이런 분야로 왔기 때문에 뭐 분명히 이게 문제겠죠.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문제고 대신 뭐 일이 효율적으로 회사 측에서는 돌아가는 건 맞는 거니까 뭐 좋아지는 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AI와 이런 협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의료 분야에서도 AI가 초기 진단을 하고 의사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이제 판단을 내리는 이런 협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법률 분야 같은 경우는 AI가 판례를 분석하고 법률 네. 좀 기대합니다. 그죠. 예. 판례를 분석하고 변호사가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 뭐 나중에는 결과까지 AI가 하겠지만은 그렇죠. 네, 지금 당장은 AI와 협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좀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챗봇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다 아시죠? 홍명보였습니다. 9356님, 3567님, 0566님. 79번째 생일 아침에 밝았다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3280님도 정답 보내주셨고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비 옵니다. 여러분 철저히 대비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돌아올게요.